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주 고용 충격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의 서비스업 업황이 악화됐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두 개의 기관에서 미국의 7월 서비스업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S&P 글로벌의 서비스업 PMI 확정치는 55.7로 지난달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조금 더 중시하는 미국 공급관리협회, 즉 ISM의 서비스업 PMI는 50.1로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확장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확장 속도가 느려진 점, 그리고 세부 지표에서 어떤 물가에 대한 가격 지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그리고 고용 지표의 악화가 또 확인됐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보이던 지수, 이 지표 발표 이후에 갑자기 약세를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인터뷰를 통해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양시장 모두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3,200, 그리고 코스닥은 800선을 이제 눈앞에 둔 상황이고요. 9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의약품 관세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또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장 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관련주의 흐름도 또 주목하게 되는데요. 하원에서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고용보고서 하나만으로는 아직 경기 침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어제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반등에 나섰는데요. 이 미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경기마저 오늘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시장에 다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반도체와 의약품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을 내놓자 시장은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가 0.14% 빠졌고요. S&P 500 지수는 0.49%, 나스닥 지수도 0.65% 떨어졌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AMD에 대한 실적 경계감 속에 0.97% 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아마존만 고객들에게 오픈 AI 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유럽에서 신차 판매량이 또 급감하고 테슬라 주주들이 머스크 CEO가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사기를 일삼고 있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오늘 0.17%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은 트럼프의 비판에 오늘 1%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신을 고객으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만 어제 크게 빠진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0.31% 올랐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어제 팔란티어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다음 주쯤 반도체와 칩에 대해서 별도의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약품 관세 부과 방침도 재확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을 처음에는 낮게 시작하겠지만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는 최고 150%, 이후에는 250%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서 예고했던 200%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 경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보다도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7월 서비스업 PMI는 50.1로 나오면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고요. 기준선인 50에 근접해 사실상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부 항목들을 들여다보면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위험이 점점 뚜렷해지는 양상인데요. 고용지수는 46.4로 떨어지면서 3월 이후로 최저치까지 내렸고요. 최근 5개월 중 4개월간 기준선을 하회했습니다. 반면에 가격지수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 수치는 69.9로 집계되면서 2022년 10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지표를 보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가격지수는 오르는 가운데 고용지수는 약화하면서 연준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고용이 워낙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9월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미국 경제는 점점 흔들리고 있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6월 무역 수지 적자는 602억 달러로 전월 대비 16% 감소했고요. 시장 예상치도 하회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 3월까지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서 수입을 큰 폭으로 늘렸다가 고율 관세가 발효된 이후부터 수입을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중 관세율이 50%를 웃돌고 있는 만큼 중국산 수입이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적자 폭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치솟으면서 급락했던 국채금리는 오늘은 보합권에서 숨을 고르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장중 진행된 3년물 국채 경매가 지난 9월 이후로 수요가 가장 부진하게 나오자 단기물 위주로 상승폭이 컸는데요. 오늘 2년물 금리가 0.04%포인트, 10년물 금리가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달러화도 오늘 보합권에서 횡보세를 이어갔습니다. 간밤 서비스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연준 내에서도 비둘기 파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유지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관세 발언을 내려오면서 달러는 방향성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으로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원유 공급 과잉 우려와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유가에 약세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미국의 제재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유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오늘 WTI 브렌트유는 각각 1.7%, 1.75%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값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 선물은 0.23% 오르면서 온스당 3,434달러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간신히 터놓은 중국 수출길이 다시 닫힐까 엔비디아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측이 H20 칩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에 대해 해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엔비디아는 즉각 해명에 나섰는데요. 자사 칩에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킬 스위치나 백도어가 없다며 있어서도 안 된다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양국의 3차 무역 협상이 끝난 직후 엔비디아의 보안성을 문제 삼아 압박에 나선 모습인데 시기적으로 중국의 지렛대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는 데다가 기술 자립을 위해 반도체 국산화를 가속화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기조와도 일치하는 만큼 엔비디아의 H20 칩을 둘러싼 백도어 논란이 미국과 중국 사이 신경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타는 엔비디아의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국 정부는 한층 더 허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중국에 밀발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위치 추적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이 같은 논의가 미국의 AI 행동 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를 비롯한 업체들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양국의 날선 신경전에 업계 고민은 더욱 깊어져만 가는 모습입니다. 겨박제에 시달리고 있는 테슬라가 이번엔 잔뜩 뿔이 난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로보택시 사업과 관련해 증권 사기를 주장했는데요. 회사와 CEO인 머스크가 중대한 위험을 은폐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효과와 전망을 반복적으로 과대평가해 주가를 띄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로보택시 출시 당시 대성공이라는 머스크의 한마디에 테슬라의 주가는 하루 동안 8% 넘게 올랐다가 이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이 거래일 동안 6% 떨어지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로보택시 출시 전 2년여간 기간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뜩이나 최근 미 법원이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수천억 원을 배상하라 명령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인데 여기에 집단 소송까지 더해져 자율주행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챗 GPT 출시 이후 처음으로 공개형 AI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개발자나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맞춤화할 수 있는 오픈웨이트 모델 2종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1월 중국의 딥시크가 오픈AI의 일부 제품과 맞먹는 오픈소스 모델로 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준 지 6개월 만입니다. 폐쇄형인 챗GPT와 달리 이번에 공개된 오픈웨이트 모델은 사용자가 모델의 가중치를 직접 내려받아 개인 컴퓨터에서 실행하거나 맞춤형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다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했는지 훈련에 쓰인 전체 코드까지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오픈소스로 불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챗GPT의 주간 이용자 수가 7억 명을 돌파하면서 1년 새 4배 넘게 급증했는데 파죽지세 기세에 시너지를 더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이 빅테크들에게 돈벼락을 안겨줄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도 짚어보죠. 신문은 감세법이 미국 기업들의 즉각적인 뜻밖의 횡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도의 순풍을 안겨줄 것이라며 잉여현금 흐름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P 500 기업 중 369곳을 표본으로 조사해본 결과 이들 기업의 감세 혜택 규모가 전체 잉여현금 흐름의 8.5%에 해당하는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고요. 빅테크들이 누릴 혜택은 훨씬 더 큽니다. 아마존의 경우 157억 달러의 절세 혜택을 통해서 올해 잉여현금 흐름의 43%와 맞먹는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저널은 이 기업 감세 조치와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각자의 견해가 무엇이든 감세법은 주식시장의 가치 평가를 밀어올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습니다. 일본 히타치가 자국 내 백색 가전 사업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온 기자의 신문에 따르면 여러 회사 인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등이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매각액은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가전제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한국과 중국 업체 등이 부상하면서 차츰 주도권을 내줬고 히타치는 이미 4년 전 해외 가전 사업을 튀르키예 대기업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신문은 가전제품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효과가 있는 만큼 히타치가 백색 가전 사업을 남겨두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조선주가 어제에 이어 또 한 번 강세 보였습니다. 어제 국내 조선업체 빅3가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마스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민관 합동 TF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강하게 시세 분출한 건데요.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해온 국내 조선업체 빅3인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여기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포함해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TF에서 미국 내의 새로운 조선소 건립, 미국 조선소 인수, 지분 투자, 또 유지보수 정비 등을 이행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대한조선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5.63%, 삼성중공업도 5% 넘게 올랐고 HJ중공업 2.35%, 하나오션도 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던 2차 전지 업종의 주가가 확연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가운데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는 새로운 무기를 앞세워서 실적 개선과 투자 심리 개선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히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2차 전지주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보릿고개의 원인이었던 전기차 수요 부진은 계속되지만 ESS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인데 심지어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2030년 미국 ESS 시장은 거의 51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내년부터 중국산 ESS 배터리에 58.4%의 고율 관세를 물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급격히 확대되는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사실상 퇴출당하는 셈인데 이에 관련 수혜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제 2차 전지주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신흥 SEC가 23%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15.28% 강세 보였고 에코프로머티와 피노도 11% 넘게 올랐고 코스모 신소재도 11%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ESS 관련주도 함께 강세 보였는데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 ESS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 SDI는 미국 스텔란티스와 합작한 스타플러스 에너지의 일부 생산 라인을 ESS 배터리 생산으로 전환하고 오는 10월부터 현지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최근 테슬라와 6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계약을 체결했죠. 이에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ESS 배터리 출하를 시작했고요. 또 더불어서 SK온의 경우 LFP ESS 배터리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처럼 중국산 ESS에 대한 규제 강화로 국내 배터리셀 업체들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한중 NCS가 12% 가까이 뛰었고 삼성 SDI 10.22%, LS 일렉트릭도 8.4% 강세 보였고요. 신성 ST 8.36%, 효성중공업도 7% 가까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시세 분출했습니다. 화이자와 로슈 등 글로벌 제약사가 비만 치료제 개발에 실패하거나 중단한 가운데 우리나라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가 차별화된 기술로 기존 비만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위장관 부작용과 근육 손실이 바로 그 한계점으로 언급됐는데요. 그러나 근손실 억제를 넘어 근육량 자체를 증가시키는 한미약품의 신약 개발이 향후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라이릴리가 8월 중순쯤 마운자로를 국내에 출시할 거란 소식도 호재였는데요. 마운자로 이 두 회사의 경쟁이 비만 치료를 넘어 심혈관 질환으로까지 번지는 만큼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블루엠텍은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국내 출시를 앞두고 사전 구매를 개시하면서 17%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아이큐어도 12% 가까이 뛰었고 올릭스 7.94%, 마지막으로 고바이오랩과 한국 BNC가 4%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이 검은 금요일 이후 빠른 되돌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연속 반등하며 코스피 3,200선 코앞에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그중에 시장의 4번 타자를 꼽자면 단연 2차 전지였습니다. 지난 2023년처럼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우리 시장 주도권을 가져가는 건지 일각에선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어제 코스피가 1.6% 상승해서 3,198포인트, 코스닥은 1.9% 가까이 올라서 79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코스피 3,200, 코스닥 800선을 회복하기도 했었지만 세제 개편안에 관련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수가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며 마감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3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도 900억 원 넘는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4,720억 원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45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 25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역시 개인만 홀로 632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대형주 대부분이 이거래일 연속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어제 7만 전자 잠깐 회복했다가 69,900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 에너지솔루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은 2% 넘는 상승세 기록했고요. KB금융 3.7% 오름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주도한 건 2차 전지 대표주 에코프로 형제였습니다. 에코프로 BM 어닝 서프라이즈의 주가 15% 넘게 급등했고요. 에코프로도 8.5% 오르며 시총 3위에 자리했습니다. 반면 HLB와 삼천당 제약 등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3원 10전 오른 1,388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입업체 결제 수요 등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오름폭을 빠르게 되돌렸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 약세 압력이 나타났습니다. NDF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386원 3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나트륨 이온, 전고체, ESS, 리튬까지 관련된 테마들도 모두 상승했는데 이 상승세를 이끈 건 에코프로비엠이었죠. 에코프로비엠 작년까지 목표가 하향하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과 키움증권, 상상인증권, 삼성증권 등이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하나증권은 2023년과 지난해는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하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이었지만 2년 만에 주당 순이익 상향이 멀티플을 자극한다며 목표 주가를 15만 1,000원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키움증권은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상향하면서도 본업이 여전히 적자고 하반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상상인증권과 삼성증권도 목표 주가는 각각 10만 8천 원, 11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투자 의견은 홀드로 유지했습니다. 당장 2분기 영업이익은 좋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판매 성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요. 한때 동학개미들의 최애 종목이었던 에코프로비엠,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여러 증권가의 보고서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유럽의 6월 소매 판매와 미국 10년 만기 국채 입찰이 예정이 돼 있고요.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오늘 하이브와 SM, SK텔레콤, 에코프로 머티 등이 2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특히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만큼 실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매출 성장에도 영업이익 기대치를 하회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SM엔터테인먼트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부합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정규장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호실적에 중국 관세 반사의 기대감까지 여러 호재로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까지 2차 전지 훈풍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미국 경제 약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업황이 관세 여파로 약화됐다는 소식에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이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코스피 시총 5위권까지 일제히 하락합니다. 삼성전자가 0.86% 약세로 거래가 69,300원, SK하이닉스가 1.52% 내려갑니다. 25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78% 내림세로 거래가 383만 3,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7% 내림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0.73% 하락합니다. 거래가 95만 4,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총 5위권까지 보면 지금 2차 전지 대표주만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이 1%대 약세로 거래가 43만 9,500원, 44만 원 선이고요.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0.48%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만 5,100원에 거래됩니다. 에코프로가 2.1% 강세로 거래가 5만 3,200원이고요. 한편 펩트론이 1.36% 약세 29만 1,000원, HLB도 0.32% 추가적인 조정받으면서 거래가 4만 7,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빠르게 하락분을 만회하고 있지만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 흐름을 놓치면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머니쇼와 함께 시장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더 많은 또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는데 요즘 시장 뭐 어제 코스피도 3,200, 코스닥도 800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장중 변동성 크잖아요. 이럴 때 네. 사실 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좀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이제 카카오톡에서 머니랩을 검색하셔서 검색해 보시면 뭐 오늘장 공략주 전략 또 보니까 미국 주식 정보까지도 받아볼 수 네, 있더라고요. 네. 좀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민 앵커가 이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 뭐가 있어서 저러나 한번 들어가 보시죠. 뭐 최종 판단은 네. 투자자의 몫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엔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 어떻게 보이세요, 정민 앵커는? 미국 증시요? 네, 맨날 질문만 하지 마시고. 아니 그래서 제가 네. 왜 이렇게 하루 걸려서 올라갔다 다시 또 조정 보이고 이제 조정 보였을 때 뭐 찾아보니까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잖아요. 네. 뭐 간밤에는 뭐 서비스업이 좀 업황이 좀 악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전에는 고용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시장의 조정을 야기한 걸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장기채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참 네. 별소리가 다 나오는군요. 그럼요. 예. 저는 좌우지간 지난 금요일 네.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월요일 날 바로 회복됐고 네. 그것도 아주 인상적으로 회복됐고 우리 그렇죠.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시 어제 화요일 날은 괜찮은다 했는데 뒤로 가서 약해지고 맞아요. 특히 이제 많이 올랐던 뭐 나스닥 쪽 위주로 좀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음. 예. 그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네. 권투하다 보면 왜 그거 있잖아요. 막 아주 상대를 갖다 몰아붙이다가 네. 이 카운트 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수비하던 선수가 어떻게 뚝 뻗은 펀치에 이렇게 딱 이 카운트 펀치가 맞으면 그냥 훅 넘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아, 금요일 날. 잘 달리다가 네. 고용이 뭐야 이거? 네. 앞선 2달치를 이렇게까지나 줄여? 어. 카운트 펀치 맞고 쿵 했는데 약간 백더블링처럼 예, 거죠. 그래 놓고 네. 이제 벌떡 일어나는 거죠. 네. 벌떡 일어난 게 월요일이었어요. 네. 벌떡 일어난 게 월요일이었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그 데미지는 남아 있는 거죠. 아직 어지러지한 상태. 그리고 다리는 약간 풀려 있고 그게 어제 화요일이었던 것 같다 하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이 살려주느냐 네. 그리고 1분 휴식 동안에 얼마나 이제 회복될 수 있느냐. 아, 그 풀린 다리가. 예, 네.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훈련량이 누적되어 있었고 네. 타고난 강골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맷집이 어떠냐 이런 거 네.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향후 경기 양상이 달라지듯이 아, 시장 흐름도 맷집이라고 하면 시장 펀더멘털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면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게요. 어쨌거나 쉽지는 않다는 건 어제 확인됐잖아요. 네네네. 3,200 우리 코스닥 800 그렇죠. 요거 가지고 조금 시간은 걸리겠다 하는 거는 저 느낌이 좀 확인하고 가겠다는 심리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확인하고 가자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 우리 요일 패널 중에 확인하고 가자 말씀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나오는 날이잖아요. 오늘. 김현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쨌거나 제가 지금 뭐 좀 썰이 길었습니다만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한번 그러면은 대표님 보시기에 네. 지난 금요일이 어쨌거나 중요한 날이었고 고용지표 네. 나오면서 그것도 8월 첫날. 그러고 나서 이제 뉴욕이 거래일 기준으로 사흘 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시면. 아마 저희가 그 조금 생각을 돌려보시면 아마 2달 전인가, 석 달 전인가 우리 미국 고용 지표가 네. 지금 생각보다는 예상보다 그 좋게 나왔었잖아요. 사실 월요일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었던 겁니다. 좋았었죠. 근데 그때 아마 제가 그때 그 자료를 갖고 와서 실제로 한 달 지나면 조정이 꽤 되더라.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예. 조정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이 많았죠. 예. 그러니까 네. 조정이 늘 네. 이게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고용 지표라는 게 총 3번 발표되는데 처음에 발표되고 그 다음 달에 그 전달 거를 수정 한 번 하고 최종은 그 다음 마지막 예. 이렇게 3번 조정되는데 항상 좀 하향 조정되는 게 좀 걱정이다. 네. 그래서 그때 아마 제 기억에 7월 정도 이제 가면은
그때 15만, 14만이 아니라 한 7만 정도 될 거라는 얘기들도 있더라. 네. 라고 전달드렸는데 이거보다 좀 심해졌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예. 3, 4만으로 그냥 예. 줄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은 어찌 보면 좀 걱정이 됐었던 사안이라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트럼프 대통령은 숫자 잘 나올 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안 좋게 나오니까 갑자기 버럭하고 있고 이게 뭐 조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건 좀 오바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오바고 노동통계국 국장이 그거 바꿔서 무슨 득을 보겠다고 그걸 바꾸게 조작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지표란 거는 지난 50년간 가장 악명이 높은 네. 상향 조정이든 하향 조정이든 조정이 많이 되는 지표로 유명하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 변동성이 되게 심한데 통상 상향 조정되면 좋죠, 원래. 근데 이게 하향 조정되는 게 문제인데 하향 조정되던 게 지난 50년간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가장 심했다. 이제 이게 조금 가장 큰 그렇죠. 걱정인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하향 조정으로 좀 심한 게 좀 문제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이 좀 예견됐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응답률이 많이 떨어졌다. 이전에는 한 90% 응답했다면 지금은 한 70% 이하로 많이 예, 줄어들어서 중간에 이게 이제 이럴 거야라는 추정치를 넣어서 이제 계산하던 것들이 많아졌었다는 게 문제였는데 그나마도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일 한 것이 머스크 내세워서 사람 다 잘랐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그렇지. 노동통계국도 일자리 선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리더만요. 예, 그러니까 그 예산도 바이든 때도 안 늘려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예산이 그대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저 택시 타고 가던 거 버스 타고 가고 뭐 이러고 3번 가던 거 2번 1번 가고 뭐 이래야 될 거잖아요. 예, 예. 가서 조사하려면. 예. 그러나마도 이제 사람까지 줄여놨으니 어허. 어찌 보면 예견된 사실은 조정 폭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게 하필이면 하향 조정으로 이제 심해졌다는 게 문제인데 하향 조정이 보통 이렇게 하고 나면 경기가 사실은 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오늘 뭐 차트도 갖고 오긴 했지만 일자리라는 것이 최근에 정부 주도로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네. 이제 트럼프가 이게 이제 그 예산을 깎으면서 네. 정부 주도 일자리가 줄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뒤늦게 반영되면서 지금 보시면 차트가 붉은색 선이 지금 정부 주도, 그러니까 네. 정부의 진짜 공무원들 아니면 교육이나 건강 이쪽이 최근 들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보이시잖아요. 네. 이게 지금 최근 한 2년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란색은 민간인데 민간은 거의 안 늘고 있고요. 지금 심지어 AI 때문에 기술 쪽은 오히려 사람을 자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은 그렇게 감안한다면 지금 올해 들어와서 특히 5, 6월 달에 정부 쪽에 일자리 우리 이만큼 줄었어야라고 보고해야 되는 그 사람조차도 잘린 거 아닌가 좀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 자체는 하반기에 미국의 고용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안 좋을 확률에 대해서 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누누이 우리 하반기에 대한 걱정이 관세도 있었지만 결국은 고용이나 이런 것이 둔화를 오면은 소비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이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사실 미국만의 이슈만 아니고 이건 이제 전 세계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측면이 좀 걱정이 첫 번째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월부터 10월 정도가 변동성이 되게 높아지는 예. 제가 지난주에 와서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업데이트를 해봤더니 희한하게 이제 8월 1일부터 이게 탁 올라선 거예요. 지금 예. 저기 6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난주에 제가 이 차트 보여줄 때 그 소장님께서 섬찟한 자료가 왔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요거는 이거 지난주 차트인데 이번 차트로 바꿔서 한번 보여주시면 그 붉은색 선이 위로 살짝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위로 완전히 네, 좀 올라섰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상황 자체가 계절적으로도 약한 시기에 돌입하는데 실제 거기에 우리나라는 세제 개편안 마음에 안 드는 세제 개편안, 네. 미국은 고용 지표, 어쨌든 뭔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러한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확실히 보니까 말씀드립니다. 딱 8월 들어서 아래 빨간색 그래프가 그러네요. 딱 지금 위로 올라섰죠. 들어오게. 예. 업데이트된 저기서 예. 빨간색 빅스가 예. 고개를 바짝 드네요. 예, 이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이건 마치 이게 계절적으로 이걸 따라서 좀 올라가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8, 9, 10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변동성이 커진다. 그래서 이제 퐁당퐁당 네. 예, 이제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지나고 보면 막 우리 신경 많이 쓰고 열심히 봤는데 지나고 보면 남는 건 없고 그냥 들어가는 뭐 이런 확률이 좀 있어서 이럴 때는 힘을 빼시고 아니 조금은 왜 근데 10월까지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네. 이제 보통 여름 되면은 사람들이 좀 처지고 뭐 이래서 이렇다 뭐 이런 정성적인 심리적인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정말로 예,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제가 보기에 그럴듯한 것은 요 이론입니다. 가설입니다. 이게 뭐죠? 우리말로 하면 세금 손실 수학, 텍스 로스 하비스팅.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득 보면 주식을 보면 우리 이제 개인은 상관없는데 대주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득 봐갖고 팔면은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예. 27.5% 예. 내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은 누구나 다 낸단 말이죠. 네. 어허. 예, 미국은 다 낸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은 좋은 거는 손실을 보면 손실 본 거는 이득 본 거에서 까준다는 거죠. 상계 처리를 예, 해주죠. 상계 처리해 주는 예, 예. 거. 아. 그런데 여기에 1986년도에 세제 개편, 미국의 세제 개혁을 하면서 네. 뮤추얼 펀드들은 10월 말까지 저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때 10월 말까지 내가 손실 본 주식을 팔면 그것을 이득 본 거에서 깔 수 있게끔. 어허. 아, 12월까지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뮤추얼 펀드들은 네. 뮤추얼 펀드들이 규모가 크잖아요. 예. 크죠. 그들이 손실된 주식들을 9, 10월에 팔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올라가기가 어려울 거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득 본 것들도 이제 어찌 보면 같이 상계 처리한다면 이득 본 것도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양쪽이 다 나올 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소위 그 법의 변동 때문에 소위 우리 투자자들의 행동 양식이 바뀌게 만든 것. 네. 그것 때문에 보통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사이에 매도 압력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런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계절적으로 나타난다는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보통 지금은 ETF가 많아져서 이전보다 좀 덜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뮤추얼 펀드들이 여전히 꽤 있기 때문에 저런 계절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꼭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경험적으로도 9월, 10월 요 무렵에 보면은 별로 주식이 좀 이렇게 흔들릴만한 이벤트들이나 뉴스가 많았고 아, 그 혹시 국내 증시에도 해당이 되는 국내 건가요? 증시도 거의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환율도 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황 쓸 때 자주 써먹었던 뭐 이렇게 별로 인사이트 없을 때 찬바람 불 때 뭐 환율 오르는 거죠 이러면서 그런 소리 자주 했거든요. 네, 네. 보니까 9.11도 9월이었고 뭐 블랙먼데이 옛날 캐캐묵은 얘기 지금 저 세제 개편안이 86년이면 블랙먼데이는 87년이었는데 네. 그 이듬해 바로 10월 달에 빵 한 번 터졌고 좀 그런 게 있네. 예. 그 말씀은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러니 손실 났던 걸 갖다 붙들고 가는 것보다 손실을 확정시켜서 세금이라도 좀 줄이자. 네, 네. 그리고 보통 저 혜택을 보려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판 다음에 한 달간은 사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면- 그래서 10월까지. 예, 그러니까 한 번 팔면은 영향이 꽤 가는 네,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 영향은 분명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말씀 주신 대로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증권에서 비슷한 걸 그 데이터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 네, 이후에 네. 15년간 과거 이제 데이터를 쭉 봤더니 15년, 20년 되네요. 지금 2007년이니까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8월에서 10월 정도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저게 매 달에 지난 15년간의 평균 수익률입니다. 그 회색 막대가 아래로 내려온 걸 네네. 보면은 그거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 달이 상승했을 확률을 보면 상대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 동그란 그 점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달보다는 낮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미국 쫓아가는 거다. 사실은 8, 9, 10월에 우리나라에 특별히 뭐 미국 따라 악재가 생길 일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 시장이 전 세계를 주도하니까 따라서 우리나라도 같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일하시면 마음 편하시고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는 조금은 마음을 비우고 변동성을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임하시면 정신건강에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저희 뭐 이래저래 입소문을 타서 그런지 SBS BJ 이제 새로 이제 보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 중에 왜 맨날 미국 얘기만 하냐 이러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따라갈 때도 있지만 미국장하고의 그 상관관계를 갖다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빠지면 우리도 같이 좀 힘들고 예. 갈 때 그거 한 거고. 오죽하면 미국 기침하면 우리나라 감기 걸린다고 하고. 예. 저도 이제 막 애널리스트 초년생하고 뭐 이럴 때는 막 이제 그게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일 거잖아요. 네. 그때는 약간 이제 반발심도 있고 왜 미국만 봐야 돼? 저도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미국이 전 세계 돈도 많고 모든 걸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서 미국을 사실은 분석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분석을 그렇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뭐 매크로 지표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행성을 갖고 있고 또 따라간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 세계 모든 것의 지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렇고 달러가 또 지표가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모든 걸 네. 달러 베이스로 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놓고 봐도 그리고 전 세계 금융 자산의 거의 70%가 미국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30%를 나눠서 유럽 다 빼고 나면 우리나라 몇 프로 되겠습니까? 굉장히 정확한 현실을 짚어주셨네요. 그래요. 예. 또 그리고 뭐 각 정권사 금융투자 업계마다 이렇게 또 애널리스트가 있어서 업종 애널리스트 내지는 종목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그들 나름의 어떤 분석 툴을 갖고 전망 툴을 갖고 이제 얘기하고 자기 이름과 회사 이름을 걸고 또 뭐 종목에 대해서 추천하거나 뭐 매도까지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막 이렇게 또 종목만 이렇게 막 열심히 할 만한 거는 또 그만한 유인이 있어야죠. 장사가 돼야 그렇게 하는데 뭐 송 대표님은 장사하실 분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종목 얘기하는 게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누가 안다고 오전에 오르던 놈 오후에 꺾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저게 진짜 갈만해서 가는 건지 진짜 세력들이 장난질로 저렇게 끌어올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는 한번 보고 가시죠. 고용지표에 묻혔습니다만 지난주에 미국 GDP도 나왔었네요. 예. 이게 이제 트럼프가 큰 소리 뻥뻥 치고 있고 지금도 뻥뻥 치고 네. 있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 관세 수입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계속 더 부유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잘 살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실제로 그 성적표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 2기의 첫 상반기 경제 성적표가 나온 건데 보통 네. 1분기, 2분기를 보통 나눠서 보면 1분기는 관세 영향 때문에 엄청나게 흔들렸었잖아요. 그랬죠. 수입이 엄청 늘어나면서 마이너스 성장. 그런데 또 2분기는 그것이 돌아가면서 플러스를 해서 합쳐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왼쪽 차트가 뭐냐면 반기 성장률입니다. 반기의 연율 성장률인데 반기가 전 하반기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냐? 1.2% 연율로 성장했다. 근데 직전 작년 하반기는 2.8 했으니까 반토막이 더 났죠, 사실은. 작년 상반기도 연율이 2.34 정도 되고 합쳐보면 2.56 정도 되거든요. 작년 연간이 2.56이었는데 올해 상반기가 1.2 나왔으니까 좀 많이 떨어진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에 뭐 때문에 그랬느냐 보면 GDP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중에 정부 분야가 좀 뭐랄까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거 빼고 민간의 소비와 민간의 투자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우측 지표인데 결국은 그것이 고스란히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분기로 그려놨는데 작년 4분기가 3% 연율해서 올해 1분기, 2분기가 쭉쭉 내려와서 1.2%. 이번 2분기가 1.2% 연율 성장한 거거든요.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올해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크고 워낙 그 사이에 이제 고성장을 하다가 경기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이제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그 타이밍이 겹쳐지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성장이 생각보다 좀 약해지는 모습. 결국은 어찌 보면 미국의 달러화가 약세로 가는 것도 저런 성장률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빅테크 주요 기업들 실적 보면은 사실 그 이전까지는 그 AI 그 투자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너무 과하다 아니다 이게 논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특히 네. AI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네, 네. 그럼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차적으로 예.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소비나 이런 것들이 둔화가 많이 되는데 미국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소비의 나라다. 그렇죠. 소비로 성장하는 나라다. 예. 그래서 전체 그 GDP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소비하는 건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미국의 소비가 GDP에 미치는 그 기여도 네. 그것과 지금 밑에 보면 녹색선이 정보 처리 장비 및 소프트웨어, 결국 AI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올해 상반기에 서로 역전하면서 AI 투자가 없었으면 네. 이번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했을 수도 있겠다. 라까지 이제 사실은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분석이거든요. 소비가 저렇게 급감하는데도 네, 기업들 맞습니다. AI 투자로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AI 투자가 효자였고 미국 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실제로 숫자들도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두 번째 차트가 뭐냐면 순이익은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AI 투자를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요 네 군데겠죠. 그 네 군데의 순이익을 합친 게 저 파란색 선이고요. 파란색 선은 지금 완전히 우상향 쫙 2022년 이후에 완전히 하늘로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45도 각도로 순이익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세상에는 마냥 뭐든지 좋게만 볼 수 없는 그 항상 변수들이 발생하는데 밑에 보면은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붉은색 선인데 이것이 2024년부터 서로 이제 슬슬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언뜻 보면 잘 안 와닿지 않아요. 예. 이게 보통 그냥 우리가 매출해서 순이익 나면 그것이 다 내 돈인 것 같은데 이거는 소위 현찰 박치기라고 보통 표현하나요? 현금으로 바로바로 돈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기업이란 게 현금을 바로바로 받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네. 매출채권이나 뭐 이런 걸 일으켜서 예, 보통 예. 받는 케이스들. 예. 보통 그래서 흑자도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막 매출 많이 나와서 순이익은 많이 찍혔는데 그게 다 매출채권으로 만들어진 건데 돈이 안 돌다가 어느 순간 이게 소위 돈을 빚 못 갚으면 도산하는 거. 이제 이게 흑자도산인데. 그렇죠. 그럴 때도 이제 사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순이익은 늘어나는데 프리캐시플로우가 떨어지는 서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번은 그 현상은 아니고요.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하니까 더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으로 프리캐시플로우라는 거는 내가 영업해서 벌어들인 돈,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내가 투자한 돈, 예, 데이터 서버, 뭐 GPU 사고 뭐 이런 거 할 거잖아요. 낸 돈. 그러면 두 개를 빼면 남는 돈이 있잖아요. 네. 이 돈 갖고 뭐 자사주 소각도 할 수 있고, 뭐 R&D도 더 할 수 있고, 이것저것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된 그 돈에 별로 안 늘고 있다는데 저렇게 안 늘게 될 저 격차가 뭐냐면 메타 같은 데가 GPU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의 감가상각 연한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내가 이거 5년 정도 쓸 수 있어 네. 했었는데 그래서 5년간 매출에 5년간 비용으로 맞춰갖고 나눠서 네네. 소위 뺐는데 비용을 네. 상각을 했는데 네. 아니야 이거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6년으로 늘리면은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줄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이익이 증가하는 이익은 효과가 증가하는데.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아하. 문제는 그렇게 해 보니까 실제로는 현금은 안 들어오고 순이익만 느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렇게 지금 네, 격차가 벌어지고 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닌 것이 사실은 이것은 지속되다 보면은 점점 벌어지다 보면은 순이익이 그 소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과거에 보면 똑같이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네네. 똑같이 가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 이제 투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는데 이것이 지속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수의 돈을 버는 걸 네네.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프리캐시플로와 순이익이 서로 생리별을 한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이것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AI 투자를 했지만 돈을 제대로 버는 건 아니다라고 사실 해석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앞으로도 열심히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FCF 방금 프리 캐시플로우를 하셨고요. 네. CF가 캐시플로우인 줄은 알겠는데 F가 뭔가 싶었더니만 프리. 프리. 예. 그래서 잉여 현금으로. 네네. 뭔가 우리가 시키는 자산에 왜 부채까지 포함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도 저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년 전에 이미 한번 저걸 했었고요. 네. 감가상각 연한을 늘렸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메타가 올 초에 이걸 늘려놓은 예. 거거든요. 그러면서 메타가 실적이 엄청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GPU가 옛날에 데이터 센터에 쓸 때는 진짜 한 4, 5년 썼대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AI에서 출원하고 학습할 때는 이것이 너무 이게 그 극한 노동 환경이 되면서 3년을 못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이클이 짧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예. 이걸 3년밖에 못 쓰는 거를 6년 쓴다고 얘기해 놓으면
뒤로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장부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장부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게 되잖아요. 뭔가 회계 장부상에서만 약간 눈속임하는 맞습니다. 느낌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서 하필이면 이때 감가상각 연한을 늘린 것은 썩 좋아 보이는 그런 방향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그런 생각은 못 해봤네요. 예. 아니 지금 저희 좀 전에 좌상단에 보면 뭐 에세 공포 다시 에세 얘기가 나오는데 잠잠 이칠만 하면은 꼭 드러나는 용어 같아요. 다시 나오는 용어 에세 공포. 제 S가 스태그플레이션. 무슨 S인데?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 뭐 최근에 뭐 고용 안 좋다. 네, 네, 뭐 네. 여기에다가 지금 간밤에 뭐 ISM 서비스업 PMI 안 좋다. 근데 이것도 시장 좋을 때는 서비스업 PMI 소프트 데이터니까 뭐 이거 말 그대로 심리 지표고 실제 실물 경기는 아니다. 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거를 부각시켜서 뭐 에세이 공포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실제로 실물 경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그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이 실물 경기가 둔화되는 걸 반영하는 시간이 시차가 예. 좀 걸리는 거고요. 보통 무슨 열기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장 비근한 예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때로 갈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주택 버블이었잖아요. 예. 지금 우리 AI 투자에 뭐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온 세상이 특히 미국이 주택에 엄청 열광해 갖고 네. 투자를 과하게 그쪽에 할 때였죠. 예. 그때 은행이 최고의 주식이었죠, 사실은 은행주가.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당시에 그 S&P 500의 고점은 검정색 선입니다. 2007년 10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주택 가격의 미국 주택 가격의 고점은 1년 반 전인 2006년 5월 말이었습니다. 파란색 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앞에 특정 업종 건설주 상대 성과 고점, 그러니까 건설주가 S&P 500 대비해서 훨씬 좋았다가 꺾이기 시작한 고점은 그거보다 또 한 1년 앞서 있는 2005년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것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택 버블이 상당히 꽤 한 2년 가까이 걸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AI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AI가 아직은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것이 앞으로도 한 2년은 괜찮지 않아? 이것만 단순 합산하면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주택은 상당히 좀 뭐랄까 호흡이 긴 자산이잖아요. 이게 네. 뭔가 거기 안에 한 30년 돈 빌려서 넣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하다 예. 보니까 근데 이게 데이터는 한 3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기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I 투자가 아까 우리가 봤듯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내지 못하는 즉 진짜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돈만 먹는 혹시라도 네. 그래서 엔비디아만 좋은 세상이 지속된다면 이것이 생각보다 빨리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기간이 좀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현재 시장을 전체를 이끄는 AI가 투자에서 실제로 현금화되는 네. 돈을 버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나타나야지 아까 봤던 프리캐시 플로우가 다시 우상향해 갖고 순이익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과거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프리캐시 플로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0.3% 하락 예상되고요. 3,187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0.6% 내림세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93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69,300원, SK하이닉스도 0.7% 내림세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26만 1,5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2.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02만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도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1만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KB금융은 보합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0.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5,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D 현대중공업 오늘 소폭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3만 2천 원, 에코프로비엠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소폭 오름세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 12만 4,600원, 52,300원이고 페트론이 1% 하락 예상되고요. HLB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오늘 5%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2,100원이고요.
그밖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켄바이오 1% 안팎으로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슈젤 보합 예상되고요. 파마 리서치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 가량 남았는데요. 글쎄 오늘은 양시장이 또 하락이 예상되네요. 네. 예. 뭐 저 정도 동시효과 수준 정도로만 하면 뭐 하락보다는 그냥 뭐 숨고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고 낙폭이 더 커지지 않으면 그거 다행이겠다 싶네요. 아, 그래요. 저기 송 대표님, 이따가 조금 더 미국 얘기나 뭐 그걸 좀 한다 하시더라도 우리도 균형 좀 맞춰보죠. 네네. 개장 전에 국내 얘기 좀 하시죠. 네. 이거 지금 문제는 또 저기 뭡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법사위원장이나 되는 분이 그거 하다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그것보다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주말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실망이 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시장하고 정부 안하고 어떻게 다르죠? 요거 지금 어떻게 좀 개선 내지는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시장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그러니까 정부 여당 안에서도 이미 부딪혔던 사안인데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던 사안이 있었고 시장이 썩 달가워하지 않던 사항이 있었는데 썩 달가워하지 않던 사항이 정부 세제안으로 나온 거잖아요. 아하. 그럴 거면 그 안에 이런 말이 생각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한번 두들겨 맞으면서 이게 좋았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문득 저도 지난 금요일은 열받아 갖고 막 제 SNS에도 올리기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에는 채권 자경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 자경단이 있다. 주식 자경단이 있다. K 주식은 주식 자경단이 지킨다. 열받아 갖고 저도 이렇게 막 올렸는데 오히려 시장을 한번 이렇게 확 빠뜨려 놔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정부 여당 쪽에서 너무 좀 고루한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좀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오히려 금요일 날 한번 있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갖고 여당에서 바로 그 신속 대응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기존 걸 일단 아무도 말 못하게 하고 충분히 뭐 검토하겠다, 뭐 A안 B안 내오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미뤄 짐작컨대는 기존에 지금 두 A안 B안 중에 사실은 정부 세제안은 시장이 실망했다는 걸 분명 알기 때문에 그 반대편 쪽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이 적어도 어제 시장에서 또 그러니까 월화 정도의 시장의 반응이 나타난 이유가 그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는 거는 그러면 대표님의 어떤 생각이신 거? 그렇죠. 이제 주요 이번 그 정부 세제안에 대해서 비판 왜 시장의 투자자들이 화를 내고 있느냐 이제 그걸 제가 이제 한 4가지 정도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대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거. 뭐 일부는 이것이 뭐 12월 말에 일시적으로 매도세가 많이 나와서 시장을 뭐 교란시킨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되게 작은 거고요. 이거는 소위 그러니까 그 주주 간에 소위 대주주라 한 것은 50억이든 10억이든 지배주주는 아닙니다. 경영권 행사하는 사람은 알지만 그 안에서 단지 주식을 더 많이 들고 있다고 일종의 사실은 뭐랄까요? 그 징벌적인 세금. 징벌적인 느낌이.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 돈을 흐름을 끌고 오겠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그 슈퍼개미들을 많이 양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슈퍼개미들을 다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떠나서 해외로 가든 아니면 부동산으로 가게 만드는 대표적인 일이 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슈퍼개미와 일반 개미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시장도 그래서 이제 열받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1인 1표제지만 참 재미있는데 이거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6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이제 3,200, 800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고 그래도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보여준 상황에서 간밤 뉴욕 증시 지난주 고용 지표 이후에 이제 서비스업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정체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투자자들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모습이었고요. 3대 지수 또 나스닥, 러셀 2000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양시장은 어떤 출발을 보이는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5% 떨어집니다. 3,182, 코스닥이 0.3% 하락하네요. 796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1%대 하락입니다. 삼성전자 69,200원, SK하이닉스도 1.7% 하락으로 25만 8,5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0.3% 떨어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7% 내림세입니다. 103만 4,000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1.6% 하락 중이고요. 현대차는 지금 약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0.7% 하락합니다. 56,700원. KB금융 0.5% 상승 중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0.3% 올라가면서 65,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HD현대중공업 0.8% 하락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5% 떨어집니다. 사흘 만에 다시 한번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43만 7,000원. 에코프로비엠이 2.4% 올라가고요. 12만 7,600원. 에코프로도 1.3% 상승합니다. 펩토론도 0.3% 올라가고요. 29만 5,500원. HLB가 46,900원으로 1.3% 떨어집니다. 삼천당제약이 1.6%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19만 원. 그리고 파마리서치 보합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켄바이오 지금 1% 안팎으로 하락합니다. 그리고 에이벨바이오도 1.5% 하락으로 74,1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관련 종목들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KCS가 지금 19% 급등합니다. 1,700원까지 올라서고 있고요. 엑스게이트가 6.8% 강세 8,010원. 그밖에 한국첨단소재도 10% 급등하고 있고요. 우리네 드림시큐리티도 각각 1%에서 2% 상승 중이고 ICTK가 4.8% 올라가고요. 코이버 그리고 솔리드, 아이온플러스까지도 모두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팅 관련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원전주도 흐름 괜찮아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소폭 오름세고 오르비텍, 비츠로테크 상승세고 대창솔루션, BHI가 3%에서 1% 이상 오름세입니다. 한전기술이 2%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2차전지 좋았잖아요. 오늘도 상승세가 좀 이어집니다. 지금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자이글이 11%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지금 양봉이네요.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LNF는 오히려 좀 소폭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포스코퓨처엠도 0.9% 내림세. 그러니까 2차전지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엔터주도 흐름도 괜찮아요. SM이 4.3% 상승합니다. 14만 1,500원이고요. 그다음에 NEW도 3.4% 올라가고 디어유도 5% 강세입니다. 5만 3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하이브도 1.7% 올라가고요. YG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1% 이상 오름세고 큐브엔터가 0.3%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밖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1.5% 상승세, 키스트도 0.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엔터, 음원, 음반 다 좋아요. YG 플러스, CJ, ENM 2%에서 1%가량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75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95억 원, 254억 원 매도 우위고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81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9억 원, 3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에서 지금 1,200개가량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오늘 정기장 마감 대비로는 1원 하락한 1,387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또 2차전지, 음원,
엔터테인먼트 영화 쪽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되네요. 아 근데 그 자이글 그 후라이팬 그 뭐 그릴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아까 2차 전지 뭐 하면서 뭐 자이글 언급하시는데 지금 예, 저도 이렇게 그냥 시세를 전달해 드리긴 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관심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그래요? 예. 아 저게 2차 전지 관련주예요? 그쪽 나트륨 이온 쪽으로 엮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송 대표님 지금 미소의 의미는 보통 저걸 구분하는 게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막 그 회사 일일이 봐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저 그 테마로 묶는 것이 네. 제가 알기로는 테마였을 때 그 주가 움직임 흐름을 보고 사실은 묶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관련주라 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막 바텀업으로 이렇게 쭉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서 거기서 보면 진짜도 있지만 또 일부는 그냥 걸쳐 있는 또는 약간 무늬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아마 투자분들도 그거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신다. 네, 그러니까 어떤 테마주 정도로 인식을 저 서비스 하는 분들이 될것 보통 그렇게 같아요. 하는 걸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이 화요일 날 하모니에서 이제 국내 시장 중심으로 하고 수요일 날 이제 송 대표님 코너 끝나고 나면 이제 이재규 본부장이 또 국내 주식 짚어주고 하는데 어제 김태성 본부장이 이제 그 캐대헌. 캐대헌 그거 말씀하시려는 거죠. K-팝 데몬 헌터스. 캐대헌 그 얘기하면서 이제 갑자기 그 김밥 얘기. 그 챌린지 따라하면 안 되는데. 루미가 거기서 막 김밥을 통째로 먹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나. 애들이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 진짜. 막혀요, 기도. 네, 큰일 납니다. 눈 이래 갖고 막 먹대. 그건 만화잖아요. 만화니까. 예. 그거 하면서 김태성 본부장이 김밥 관련주 이제 상승을 얘기하면서 본인도 이렇게 실소를 금하지 못하고 참 저도 말하는 저도 참 그거 합니다만. 실제로 근데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냉동김밥 수출이 엄청 많은 걸 확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물가 세니까 햄버거 사 먹는 것보다 그 김밥 사 먹는 게 싸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 이름에서부터 벌써 자글자글 뭔가 이렇게 후라이팬 내지는 뭐 그릴을 또 올리는 회사인데 이게 2차 전지로 엮인다는 것도 참 재밌네요. 아까 하시던 말씀.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러니까 50억, 10억 낮추는 거에 투자자들이 화를 내는 거는 일반 개미들 제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라는 건 일일 1표제입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인데 자본주의에서는 일일 1표제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돈 많은 사람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만큼 힘을 더 많이 행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그 주총에서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잘못할 때 경영권을 행사하는 최대 주주 지배주주가 잘못할 때 그 일반 주주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래세 제도입. 이것도 열받죠. 줬다 뺐냐. 3년 만에 다시 이거를 없앤다고 그랬다가 다시 돈 받는다고 뭐 이거잖아요. 근데 이건 열받긴 한데 이거 이해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거래세 폐지는 금투세 도입하고 원래 패키지였잖아요.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래세는 폐지했는데 금투세는 미루다 도입을 못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밸런스 측면에서 놓고 보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일부 이제 이해가 된다. 뭐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은 결국 금투세가 도입될 거로 보시는 건. 그러니까 대신에 금투세가 도입되는데 대신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의 취지처럼 장기 투자에 사실은 미국처럼 뭐 5년, 3년, 5년, 10년 투자하면은 거기에 양도소득세를 거의 안 내는 쪽으로 낮춰주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걸 같이 묶어서 금투세를 도입하면은 큰 이슈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이제 국세청이나 이런 데가 좀 기재부나 이런 데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셔서 그 원래 우리나라는 뭔가 손실을 봤을 때 그것을 메꿔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잖아요, 사실. 그걸 좀 열심히 한 다음에 이걸 빨리 하면 전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분리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보면 뭐 원래는 시장에서 딱 35% 배당 성향만 높으면 내가 번 순이익의 35% 이상만 사실은 그 배당으로 쏘면은 그러면 사실은 다 저 혜택을 주겠다. 그 기업들에 투자하는 주주들한테는 이인데 이것이 이번에는 뭐 40% 넘어야 되고 25%도 뭐 지난
3년간 뭐 일부 성장을 했으면 엄청 복잡해요. 생각보다 이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별로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이 법은 예. 정책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알아요. 읽어 나가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 직관적이어야 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 예. 목표는 그러니까 배당 많이 하게끔 하려는 게 목표잖아요. 네, 네. 그럼 예. 처음에 35% 하고 예. 그다음에 모자르면 그다음에 한 3년 후에 40% 올리고 서서히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미국 목표처럼 한 50%까지 가져가려면 서서히 올리면 된다 이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그냥 인상하면 되지 않냐 싶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아까는 저 메뉴의 대주주 요건은 소위 슈퍼개미하고 일반 개미의 갈라치기였다면 배당 소득 최고 세율을 35%로 만든 거는 지배주주와 나머지 주주들의 갈라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배주주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배당을 받아갖고 세금을 내면 지금 방식으로 가면 35% 이상을 세금을 내는데 굳이 내가 안 하고 있다가 주식을 팔아버리면 27.5% 내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굳이 내가 많이 해서 세금을 더 내려는 애국자들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대다수는 그냥 잘 듣고 그러니까 차곡차곡 현금 쌓아놨다가 네. 그 회사 주가 올라가면 양도소득세 내는 게 더 싸잖아요. 그렇죠. 10%포인트 가까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것도 잘못된 거다. 사실은 둘이 눈높이를 맞춰갖고 굳이 내가 기다렸다가 주식 팔아서 세금 내느니 배당 따박따박 꾸준히 매년 받아갖고 이걸로 뭔가 하는 게 낫겠다라고 소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거. 결국은 그래서 주주들 간에 지배주주든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모든 사람의 생각이 그냥 똑같은 방향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 그것이 사실은 정책과 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금요일 날 시장에 주식자경단이 나타나서 화를 낸 것은 매우 당연하고 그러한 것들이 현재 정부 여당에 잘 전달이 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혹시 전달이 안 되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트럼프한테 관세 어떻게 하라는 말 할 수 없잖아요. 네네. 우리들은 그 각 지역의 지역 유권자이기 때문에 예. 자기 지역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화 거셔갖고 이거 법 이렇게 바꾸라고 압력 넣으시면 됩니다. 국회의원한테 직접 전화하라고요? 문자 카톡 보내셔도 되고요. 네. 그 지역 거기에 SNS 같은데 그 댓글 올리셔도 됩니다. 제일 무서워들 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충분히 이것은 정말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한 표를 그러니까 주식 한 주 갖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권자 권리라는 거고. 네, 이거 국민의 주주의 권리이기 권리. 때문에 예. 이건 유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서 이번 세제 개선안을 훨씬 더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시안과 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공들이고 그렇게 애쓰고 뭐 하느니 송 대표님 말씀 맞다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수익률은 좀 떨어지더라도 미국보다 한국에 우리나라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국회의원실에 전화도 지역구에 전화도 하고 청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 맞다나 그냥 미국장 하죠 뭐 그냥 속 편하게. 네, 속 편하게. 예. 근데 그것도 불안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건데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미국장도 앞서 그 대표님이 방송 전에 저희끼리 얘기할 때 이거 세제 개편안도 한 3개월은 걸릴 것 같다면서요. 근데 3개월 안에 빨리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끔 할 수 방향.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사실은 댓글 하나만 올려줘도 된다. 그러니까 방향만 시장에 좀 전달해줘도. 기업 분석하는 것보다 이게 쉽지 않을까요? 이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저 세제 개편은 보고 진짜 좀 짜증이 났던 게 그냥 대부분 세금을 걷고 일부 진짜 소액 투자자 일부한테만 살짝 감세해주는 딱 이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뭔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예. 직관적으로 확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법은 복잡하면 안 되죠. 네. 아니 그래서 시장은 어떨 거라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또 8월 이거 오늘 제가 자료를 안 네네. 건데 8월이 그러니까 미국의 재선 대통령이 취임의 첫 8월은 항상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습니다. 과거에 6번 있었거든요. 네. 아이젠하워부터 오바마까지 재선. 그러니까 이번에 네. 트럼프가 재선이잖아요. 그리고 첫 8월입니다. 그래서 8월은 여러 가지 변동수가 좀 많기 때문에 8월 한 달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변동성 관리
여기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길게 보면은 저는 세제 개최 현안 소위 계약이 아니라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이것 때문에 8월에서 10월간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지면 그것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면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충분히 좋은, 오히려 그 사이에 못 들어가서 안절부절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그분들한테는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자막에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가서 의약품 반도체에 관세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거 좀 찝찝한데요. 뭐 근데 우리 그때 우리는 근데 약속한 거의 것이 우리나라는 15% 소위 최해 수혜국으로 대우를 받기로 얘기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의약품 이거 다 하기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네. 3,500억 투자를 하기로 그러니까, 달러 예. 투자하기로 한 거기 우리는 때문에 해당 없다. 상대적으로는 우리는 좀 낫지 않을까? 트럼프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예, 뭐 봐야죠. 뭐 그 말이 언제라도 바뀔 수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있긴 사람이잖아요. 뭐 예. 뭐 대충 대만도 20%로 마무리되고 이렇게 한 걸 봐서는 뭐 거기서 엄청난 샥이 올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그건 좀 의약품보다는 그게 좀 낫지 않을까. 반도체는 좀 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래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가 3거래일 만에 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대 지수 모두 하락합니다. 코스피가 0.59% 약세로 3,179포인트, 코스닥도 0.57% 하락하면서 794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타납니다. 외국인이 1,096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 58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1,843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235억 원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226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양방향 미디어와 서비스, 은행, 화장품 섹터가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기, 장비, 제약,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등이 상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아이온큐의 지분을 3,670만 달러 규모에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는데 아이온큐의 기술력에 깊은 신뢰를 보낸 결과로 해석되면서 양자 컴퓨터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KCS가 24.5% 시세 분출합니다. 거래가 11,110원입니다. 한국첨단소재가 15.7% 급등하며 3,945원, 엑스게이트가 7.3% 강세로 거래가 8,090원이고요. 코이버가 5%대 오름세로 5,630원, ICTK도 4.64%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2,85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 상승세 이어갑니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2차 전지죠.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이글이 현재 7.48% 오름세로 5,750원, 에코프로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3.53% 강세로 거래가 12만 8,900원입니다. 그밖에 메가터치가 1.28% 오름세로 4,340원대, 애경케미칼과 에코프로도 1%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역시 강세입니다. 오늘 엔터 대장주인 하이브와 SM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하이브는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SM은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빌리언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SM 2.6% 오름세로 거래가 13만 9,100원입니다. 디어유도 5.46% 강세, 거래가는 5만 200원이고요. 유가 2%대 오름세로 2,690원, JYP 엔터도 0.82%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7만 3,6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오름세입니다. 한미 간 통상협상 결과로 조성되는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원자력 산업이 포함되면서 국내 원전업계가 미국 시장 진출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원전주 내에서는 태웅 10.6% 급등하면서 거래가 44,750원이고요. A프로젠도 9.6%, 10%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진이 9% 강세로 11,780원, 한국전력 5.6% 상승합니다. 44,450원이고요. 우진엔텍까지도 5%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27,400원으로 집계됩니다. 3,200선 앞에서 지수에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지금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 주도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빠른 순환매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4위와 3위는 테슬라 관련 종목들입니다. 4위는 테슬라, 3위는 TSLL인데요. 매도 우위긴 하지만 이전보다 규모가 소폭 줄었는데 어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CEO에게 290억 달러 상당의 신주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보상안은 머스크가 2027년까지 핵심 경영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부여되는데요. 이를 통해 머스크가 향후 사업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는 동기로 작용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위는 TLT, 아이쉐어즈 20년 이상 국채 ETF입니다. 지난 1일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지표 악화가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처럼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때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고 또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가진 상품들에 관심이 커지는데요. 그러면서 장기채 ETF인 TLT에 서학개미도 주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따르는 엑소엑셀입니다. 요즘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으면서 서학개미가 부쩍 매도 규모를 늘려나갔는데요. 그러나 최근 관세 우려가 커지며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 폭탄이 이어졌고 오늘도 AMD 등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며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하는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깜짝 실적을 발표한 애플입니다. 애플은 지난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늘은 매출을 공개하며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이폰 판매량 강세가 고무적인 가운데 애플이 향후 AI에 집중하면서 2026 회계연도에도 강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이 2년 만에 전년 대비 플러스로 전환된 점을 주목했는데요. 또한 애플 인텔리전스 및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시리 업데이트가 향후 수년간 업그레이드 사이클에 견인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35달러에서 24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BMO 캐피탈은 아마존에 대해 리테일 수요와 아마존 웹 서비스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이 밝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아마존은 실적 발표 이후 성장 엔진인 아마존 웹서비스의 성장률이 경쟁업체의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면서 주가가 연일 약세였는데요. 그러나 거시경제 불확실성에도 소비자 리테일 수요가 견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또 아마존 웹서비스의 성장세 또한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공급 능력 제약이 최소 연말까지는 갈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러나 아마존 웹서비스의 AI 매출이 여전히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또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관련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270달러에서 28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퍼스 포인트는 코인베이스에 대해 주가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며 매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초 대비 주가가 26% 이상 상승했지만 2분기 매출이 실망스럽게 나타나면서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봤는데요.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강세에도 2분기 매출이 부진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여기에 3분기 가이던스까지 기대치를 하회한 상황에서 시장의 높은 변동성까지 고려하면 밸류에이션이 지지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목표 주가는 330달러에서 248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개장 이후 상황 또 특징 업종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우리 시장 좀 짚어주셔야죠, 이 본부장님께서. 네. 뭐 지금 지수 흐름이나 환율 흐름 봐서는 무슨 뭐 크게 걱정할 만한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 같은 경우도 네.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현물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살짝 이제 현물 쪽에선 매도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선물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좀 더 이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업종별로 우리가 좀 강세 섹터를 본다면 지금 이제 엔터 쪽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원전 쪽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뭐 원전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그런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어떤가요? 사실 어제 이제 SK바이오팜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면서 뭔가 제약바이오 섹터 온기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주일 내로 반도체 의약품 관세 부과 결정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또 영향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크게 영향을 네. 주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뭐 트럼프라는 인물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네.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경계는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 뭐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안 좋은 기업이 좋아지고 좋은 기업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그 엑스코프리라는 신약이 있는데 네. 이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도 이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발표가 잘 나왔고 그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좋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FOMC 이후에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원래 60%에서 70% 정도의 금리 인하 확률이 9월 달에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90%까지 올라왔거든요.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고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함은 우리가 지금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눌림목이 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던 이유가 신약 개발을 한 기업들이 굉장히 네. 많았거든요. 예. 근데 신약 개발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상 쪽에서 결과물이 잘못 나오면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로 흘러갔었던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보다는 플랫폼을 수출을 하거나 뭐 제형 변경 같은 플랫폼을 수출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뭐 CDMO 같이 위탁 생산을 해주는 이런 구조, 다른 구조로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로열티 수령이라든지 뭐 기술력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면 매출단이 좀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도 있고요. CDMO 쪽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과거와는 다르게 실제 이제 매출과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었지만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져가는 기업들이 또 있다 보니까 뭐 녹십자죠. 종근당, 녹십자 이런 기업들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저에 깔고 본다면 실적이 잘 나오고 금리 인하라는 그런 제반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블루엠텍하고 비만 치료제하고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추적하면 되나요? 네,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네. 유통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사, 네, 네. 그렇습니다. 약을 만드는 데는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상장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약계의 쿠팡이다. 뭐 아하. 이런 이야기가 예, 있었었는데 예.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 우리가 비만 치료제 쪽에서 이제 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 전체 시장에서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노보노디스크의 그 위고비가 70% 정도를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마운자로가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위고비보다 좀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해요. 근데 이 위고비도 블루엠텍이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운자로 같은 경우도 블루엠텍이 유통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둘 다 블루엠텍이 유통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만 치료제 쪽으로 엮으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사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그리고 D&D 파마텍이나 펩트론 같은 기업들은 이제 이 제형 변경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우리가 앞서서도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CDMO라든지 뭐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해서 잘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제형 변경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래부터 많이 해왔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과거에 뭐 주사를 매일 맞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주사에 대한 분해 속도를 늦추면서 주사를 맞는 횟수 자체를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복용 자체의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변동성이 기술 수출에 따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저는 뭐 저기 차로 출근하는 날 뭐 대중교통 출근하는 날 반반인데 그 마을버스에서 몇 번 마주쳤던 그 뭐 아는 그건 아니지만 젊은 여성 청년분이었는데 네. 아침마다 펼쳐보던 그 종목이 있어가지고 HLB 네. 참 얼굴이 보면은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차 있고 젊은 여성 청년이요? 직장인 아, 그냥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몇 번 마주치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는 얼굴이 막 새까맣고 어떨 때는 좀 얼굴이 화색이 돌고 했는데 요즘 그 종목 언급하는 사람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네요. 네, 예전에도 제가 좀 생각이 나는 게 네.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HLB를 다뤘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이제 레포트가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레포트가 나오지 않는다. 네, 아무리 찾아봐도 레포트가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물론 주가라는 것이 레포트에 무조건 수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언가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저는 레포트를 꼭 보는데
이 HLB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고려해 보면 레포트가 안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시가총액이 6조짜리 기업인데 레포트가 나오지 않아서 저도 이게 뭘까 이런 고민은 가끔씩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상방으로 나와줄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주가 흐름이 좀 더 잘 나오고 있는 좀 더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이 HLB가 이제 중국계 기업과 뭔가 임상을 진행을 했고 임상이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 승인만 되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허가가 계속해서 지연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나왔던 내용이 중국 쪽 기업의 문제였다. 거기서 이제 보완을 하면 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좀 더디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데 확실히 이제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2차 전지가 어제도 좀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셀 쪽에서는 삼성 SDI가 어제 2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쪽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게 또 중국의 중국 ESS 배터리 쪽에서 미국의 중국 쪽 그 배터리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좀 반사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분석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일단 크게 보면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 정부에서 과잉 생산을 계속해서 제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방송 나올 때에도 2차 전지 쪽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 이게 분석과 주가의 흐름 자체는 시차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몇몇 가지 팩트 기준으로 수치를 말씀드려 보자면 지금 7월 달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35% 정도가 증가가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2026년, 2027년도 이후에는 전기차 판매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차 쪽에 대한 시장의 캐파 확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국과 독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법인차 비중이 전체 자동차 비중 중에서 60% 정도가 차지를 한다라고 해요. 유럽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감세를 해준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죠.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부분들, 전체 차량에서 60% 정도가 전기차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면 유럽 시장에선 전기차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일단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기업이 대부분이 이제 중국계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분기 올해 상반기를 보면 전체 캐파에서 30% 넘게가 중국 기업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판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캐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는 게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규제해 준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전기차가 판매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늘지 못했는데 미국이 규제를 해줌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중국계 기업들에 대한 이런 공장 승인을 최근에 거의 한 군데도 안 해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중국 쪽에 대한 이런 규제가 완벽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성 SDI라든지 SK온 같은 경우도 공장을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자이글을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저기
아, 자이글? 네, 자이글 저한테 어떤 기업이냐고 아까 물어봐서 제가 당황했어요. 자이글. 이게 나트륨 이온 테마 쪽으로 분류되는 기업인데 소장님이 이거 후라이팬 지글지글 후라이팬 아니냐고 저한테 이렇게 했죠. 자글자글. 자글자글. 이 자이글이 좀 된 것 같은데 예.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신사업을 벌이겠다라고 이야기가 됐어서 당시부터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변동성이 많이 나왔고 최근에는 이제 나트륨 이온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아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22년도, 2023년도에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중에서 신사업 명목으로 공시를 냈었던 기업들 중에서 2차 전지 쪽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 기업들이 실제로 2차 전지 사업을 했는지 여부는 생각보다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글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뭐 시장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매력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700억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ESS 쪽에 들어가는 LFP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ESS 그리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까지 전부 다 엮여 있는 상황인데 전 일단 테마성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도 나오시면은 막 궁금한 게 막 떠오르면서 아무거나 막 던지면서 여쭙게 되는데 아마 뭐 이렇게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좀 궁금해하실 만한 거 아닌가 싶은데 요거 이수페타시스 네. 이게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완전 작년 고점도 열어버리고 네. 아니 최근 시세가 아주 무서운데 이게 지금 동의는 뭐였으며 지금 향후 전망은 어떻게 갖고 가세요? 일단 이수페타시스, 그죠?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여쭤보신 줄 알았는데 이수페타시스. 오늘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좋아서 근데 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 PCB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삼성전기 잠깐 이야기하면서 뭐 대덕전자라든지 이수페타시스가 있습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PCB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자기기 자체가 고단화가 되면서 이렇게 좀 쌓여있는 높게 쌓일 수 있는 MLB라는 게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이 가장 큰 기업이 이제 이수페타시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가총액이 4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저평가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26년도, 2027년도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3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는 무언가 추가적인 청사진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보수적으로 좀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이 수페타시스가 진행하고 있는 요 MLB 쪽에 대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덕전자도 이제 신규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반영이 그동안 주가 흐름에는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수페타시스보다는 대덕전자가 매력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한국전력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인데 와 한국전력 차트를 보니까 와 이게 한국전력 차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그죠? 예. 한국전력 그동안 참 이 주식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전력을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많죠. 예. 근데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에너지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전 쪽 같은 경우도 자금이 들어오는데 지금 수소 쪽 같은 경우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뭐 두산퓨얼셀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산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력 전기 비용 요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이게 참 애매하긴 해요. 실적을 잘 나오게 만들려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로 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프라라든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나 재무적인 상황을 본다면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홀딩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저께 우리 조선 쪽에는 신영정권의 엄경화 연구원이 참 오래 봐왔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전문가로 이렇게
인정받고. 아니 최주가 현대 마린 엔진이었어요. HD. 네. 근데 이거 진짜 겁나게 오르고 있는데 이 10배도 아니고 20배 가까이 20배를 넘어버렸는데 이미 한 3, 4년 사이에 지금 이렇게 이거 진짜 이거 실적이 받침해 주는 겁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실적이 앞으로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지금 엔진주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조선사들보다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살짝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엔진 쪽 같은 경우는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이 조선사들에 비해서 좀 덜한데 가장 큰 메리트는 중국에서도 엔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수주를 줘야 된다는 거, 발주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한화 엔진이라든지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엔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간에 그에 따른 수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 경쟁하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쪽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엔진 쪽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조선사들보다는 엔진주들을 좀 더 선호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기자재 쪽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태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LNG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뭐 동성화인텍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LNG 프로젝트가 미국 쪽에서 진행이 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HD 현대미포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LNG 벙커링선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도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이 한화 엔진이라든지 현대 마린 엔진 쪽에 들어가는 엔진에 들어간 부품을 만든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 K프라는 기업도 있고요. KSP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엔진 쪽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요즘 소장님하고 방송하면 지루할 틈이 없어요. 시장 변동성만큼 소장 예측 불가예요. 아니,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게임이 켜져 있었어가지고 뭐 게임주 같은 거. 깜짝 놀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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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번 주까지 또 진행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머니쇼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푸시면 되는데요. 딱 이번 주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추첨을 통해 총 200분께 커피 쿠폰 드리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SBS 비즈 앱 그리고 SNS죠. X스레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뭐 800선 회복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도 예. 시장은 양호하게 전개가 되네요. 예, 네. 아시아 주변 시장도 뭐 그렇게 급등급락은 아닙니다. 고만고만한 날로 가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